자, 오늘은 이제 신경계와 호르몬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신경계와 호르몬의 특징들을 보고 이제 나중에 얘를 한번 비교도 해보는 과정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신경계 봅시다. 자, 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감각기관이 있었잖아. 감각기관.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렇게 만졌어 나를, 아니면 뜨거운 것을 느꼈어, 차가운 것을 느꼈어, 이게 다 뭐라고 했어? 자극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손끝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신경계라고 보면 되겠고, 또 이 자극을 판단해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야. 자, 이렇게 내가 만졌어. 만졌더니 뜨거워. 뜨거우면 어떻게 돼? 그 뜨거운 자극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보낼 거야? 뇌로 보낼 거야. 뜨거우니까 어때? 손을 떼야 되겠지. 어떤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지. 그냥 계속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뜨거운 것에 손 대고 있으면 손이 있겠지. 화상이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자극을 전달하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판단해서 적절한 반응, 손을 떼야 되겠구나, 이걸 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이 모든 체계를 우리는 신경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간단하지?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돼? 어떤 행동을 하겠지, 이런 것을 전달하는 체계 전체를 신경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경계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신경계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뉴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뉴런이라고 하면 뭐? 신경세포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세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실제적인 뉴런의 구조입니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세포에는 보통 이렇게 동그란,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지만 이렇게 원형의 형태를 갖고, 양파의 표피세포에 보게 되면 이러한 뭐라고 해? 좀 각이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여기도 이제 핵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포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뉴런의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뭐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길다랗게 꼬리처럼 이러한 돌기가 발달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돌기가 있으니까 돌기들이 쭉 뻗어서 있어서 어떻게 되니 감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이쪽으로 전달해주는 데 특화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뉴런의 실제 구조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될 거야? 이제 우리가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모식화해 놓은 게 이게 뉴런의 구조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동그랗게 되고 여기에 뭐가 있어? 비엔나 소세지처럼 쭉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촉수같이 생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형태가 기본적인 뉴런의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뉴런의 구조도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여기 보면 돌기가 가지처럼 나와 있지. 그래서 얘를 가지돌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리가 이런 손끝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 이런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요 가지돌기가 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어서 어떻게 되니? 어떠한 감각을 캐치를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를 내가 만져봤어. 만져봤더니 아이고 까끌까끌하네, 여기는 부들부들하네, 매끈매끈하네, 그런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 끝부분이 여기 가지돌기가 되겠고, 이거를 이렇게 전달을 해줄 거거든. 전달을 해주면 그 이 앞쪽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뉴런이 이렇게 있을 거야.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있던 다른 뉴런의 자극을 이쪽으로 전달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 가지돌기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돌기가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 지금 여기에 핵이 존재를 할 겁니다. 핵. 세포에는 뭐가 있어? 핵이 존재하겠지.
가운데 부분에 여기에 이 부분을 우리는 신경세포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핵하고 핵의 나머지 부분을 이제 세포질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 핵도 있고 세포질도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생명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자, 신경세포체에 가지돌기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가지가 조금 소량 있는 형태, 이 부분을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이쪽에서 다른 뉴런에서 준 자극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축삭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으로, 이쪽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을 해줄 수도 있겠고, 여기에 또 뭐가 있겠어? 또 다른 뉴런이 존재하면 뉴런으로 이렇게 자극을 전달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뉴런의 구조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 지금 여기 신경세포체에서 이 축삭돌기 쪽으로 자극의 전달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체에서 어디로?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신경세포체 통해서 어디로? 이렇게 축삭돌기로.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겠어? 또 똑같이 생긴 뉴런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돌기 통해서 또 어떻게 돼? 축삭돌기로. 또 가지돌기 통해서 축삭돌기로.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여기 자극의 전달 방향이 뭐니? 여기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방향이 이 방향으로만 자극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 반대 방향으로는 자극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어느 방향으로? 가지돌기에서 이 축삭돌기 방향으로만 자극이 전달이 된다.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뉴런이 금방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라고 했습니다. 이 뉴런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각뉴런과 연합뉴런과 운동뉴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에 따라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자, 감각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야. 우리 손끝같이 지난번에 얘기하면 손끝, 코, 귀, 눈, 입 거기 부분이야.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곳에 신경세포가 이 감각뉴런이 될 건데, 감각뉴런이니까 감각기관에 있는 감각뉴런 신경세포이니까 감각신경을 이루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여기 연합뉴런으로 연결시켜주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여기 잘 봐야 돼. 감각뉴런하고 연합뉴런하고 운동뉴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이 연합뉴런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 얘가 뭐냐면 머리야, 우리 뇌. 중추신경계를 이룬다 하니까 뇌하고 그 다음에 척수,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뇌와 척수를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연합뉴런은 그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뉴런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그 자극을 이 뇌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뇌에서는 어떻게 될 거야? 받아들인 자극을 아까 만져보니까 부들부들하네, 매끈매끈하네, 그런 자극을 느끼고 어떻게 돼? 판단을 하는 거지. 아이고, 여기 만져봤더니 어때? 뜨거워, 차가워. 그럼 어떻게 돼? 차갑네? 그러면 얘는 손을 떼야겠구나. 얘를 뜨겁네? 손을 떼야겠구나. 라고 뭐를 내려?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 신호를 내리는 게 이 중추신경계인데, 그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뉴런을 연합뉴런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금방 판단을 했어. 뜨거워, 차가워.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을 대고 있으면. 자, 손을 갖다 댔어. 여기 자극을 받아들였어. 감각뉴런이. 그래서 보냈어. 뇌로. 이거 뜨겁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느꼈으니까 명령을 내려야 되겠지. 뜨거우니까 손을 떼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 명령을 어디로 보내냐면 운동뉴런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응기관에서는 이 뇌에서 보낸 신호를 갖다가 운동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 반응기관을 전달하면 반응기관이라고 하는 이 손끝이 어떻게 되겠어? 야, 떼야겠다. 이거를 손을 떼, 움직여.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운동뉴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면 돼? 내가 뭔가를 만졌어. 뜨거워. 감각기관이, 감각누련이 그걸 느꼈어. 그러면 어디로 보내는 거야? 뇌로 보낼 거야. 그러면 이 연합누련은 그걸 느끼고 명령을 내려. 아, 떼야 하면 운동누련이 이렇게 움직여서 손을 떼게 될 겁니다. 그 역할을 한다. 이게 누련 뭐야? 감각누련, 연합누련, 운동누련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명령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경계, 이제 중추신경계와 이제 말초신경계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신경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사람의 몸을 봤었을 때 이 뇌와 연결이 된 이 척수라고 하는 요 뇌와 척수를 합쳐서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신경이 쭉 연결이 됐었을 때 이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뇌하고 그 뇌와 연결된 그 연수 밑으로 이제 척수가 쭉 연결이 될 거야. 그 척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척추라고 했죠. 여기 등 뒤에 보면 여기 뭐 있어? 기다랗게 목뼈부터 여기 꼬리뼈 있는 데까지 연결될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척추라고 하지. 우리 감자탕 먹으러 가면 그 등뼈 있는 데 있지. 거기 그 안쪽에 보면 척수라고 하는 그 골수, 가끔 감자탕 먹으러 가면 그 가운데 부분에 이제 흰색 부분으로 해서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뼈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척수라고 하는 거지. 이 척수가 뇌하고 중추신경계를 이룰 거고, 그 나머지의 신경계를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 요거를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뭔지 알아볼 건데, 금방 뭐라고 했어?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그 밑에 있는 척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뇌와 척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중추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만졌을 때, 아, 얘를 자극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뜨겁구나, 차갑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자극을 느끼고, 그 다음 판단을 해.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하는 역할을 이 중추신경계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뇌를 한번 봅시다. 뇌의 구조, 이것도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우리의 뇌를 이렇게 보면 가장 위에 부분이 여기가 대뇌가 될 겁니다. 대뇌. 자, 어느 부분이 대뇌고, 어느 부분이 소뇌고, 어느 부분이 중간뇌고, 어디가 간뇌인지 이 구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가장 위에 부분이 대뇌. 그 다음 여기 대뇌 밑에 부분인 여기를 소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대뇌, 큰 뇌, 작은 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중간뇌가 있을 거고, 이 소뇌, 중간뇌, 대뇌, 그 소뇌와 대뇌 사이에 간뇌가 있어. 간뇌. 사이간자를 써가지고 뇌와 뇌 사이에 존재를 한다 해서 이렇게 간뇌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가 존재를 하고, 그 소뇌 밑에 부분에 연수라고 하는 중추신경계, 연수, 그리고 연수 밑으로 쭉 연결된 게 척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하고 구조하고 그 명칭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뭐 그 기능까지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 대뇌 한번 봅시다. 가장 커. 근데 대뇌를 앞에서 볼 거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대뇌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어.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반구니까 뭐야? 구는 뭐니? 동그란 게 구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구인데, 대뇌는 이렇게 생겼어. 반뇌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붙여서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대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좌우로 나눠져 있어. 대뇌가 하는 일,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적절한 신호를 보내 몸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대뇌가 하는 그 기능 보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추리를 하고 학습을 하고 감정, 슬프고 기쁘고 이런 감정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대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외우면 좋겠는데 못 외운다라 그러면 나중에 이거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자, 그다음 대뇌 밑에 이제 소뇌 얘기할게. 소뇌 이 부분이 이제 소뇌가 되겠는데, 소뇌는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게 소뇌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소뇌 위에 여기 부분을 보면 중간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 있지, 눈이 여기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 눈의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동공이나 홍채 변화 조절. 동공이 뭐라고 했어 아까? 동공.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라고 했지. 그래서 누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누가 쓰러졌어.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눈을 까 뒤집고서 이렇게 조그만 랜턴을 갖다 놓고 뺐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그런데 이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동공이 작아지지. 홍채가 확장이 되지. 맞아? 빛이 적어지면 홍채가 이완이 돼서 동공이 커지게 되잖아. 그게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 동공 조절. 빛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쓰러졌어. 기절을 했어. 그럼 눈을 까 뒤집고 뭐래? 이렇게 프레쉬를 갖다가 하면 빛의 양이 많아지면 동공이 어떻게 되게 줄어들 거고, 만약에 빼면 동공이 커지고,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절을 했는데도 눈을 뒤집고 이렇게 하면 동공이 줄어들었다가 커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동공 홍채가 커지고 확장이 되고 이완이 돼야 이제 동공이 커지게 되겠지. 이 변화를 조절하는 게 이게 중간뇌야.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졌어. 왜 하겠어? 이 동공 조절을 보는 거야. 동공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중간뇌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를 하면 되겠고. 맞아? 그래서 이 중간뇌가 뭐를? 눈의 움직임, 그 다음에 동공과 홍채의 변화 조절을 하는데 관여하는 게 중간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간뇌와 이제 대뇌와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간뇌가 되겠습니다. 간뇌의 경우에는 우리 체온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자, 우리 몸에 있는 액체의 농도가 진하거나 혹은 옅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체온이 높이 올라가면 체온을 낮춰주겠지. 어떻게 낮춰줄 거야? 땀 분비를 통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우리 체온을 조절하게 될 거고, 만약에 체온이 너무 낮아졌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땀구멍을 다 닫고 우리 몸을 막 떨어가지고 열을 발생하게 하겠지. 그게 누가 하는 거야? 간뇌가 될 거고, 체액의 농도. 자, 우리 몸이 지금 물이 너무 많아. 우리 몸에 체액의 농도가 너무 옅어. 그럼 어떻게 돼? 오줌을 많이 내보내면 되겠지. 자, 너무 진해. 우리 체액이. 그러면 최대한으로 오줌을 내보내지 마. 계속 어디에 신장에서 걸러서 최소한으로 물을 내보내지 마. 오줌을 만들지 마. 그렇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야? 이 간뇌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 이제 뭐가 있어? 연수가 존재를 할 겁니다. 연수의 경우에는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 생명유지 활동을 조절하는 거야. 이거 다 외워야 돼. 연수가 하는 얘기 뭐야? 호흡운동, 심장박동, 소화운동. 그러니까 여기 외우는 팁이 뭐야? 오른쪽에 외우는 팁 나와 있지. 암기 쾅. 연수 얘기는 연수가 호호하면 소심한 심장이 쿵쿵 그렇게 외우라고 되어 있지. 연수가, 여자친구 연수가 호호하래. 호호 하고 이렇게 웃으면 나의 소심한 심장이 뛴대.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거니까 그냥 외워도 돼. 그냥 외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자, 그리고 연수는 기침이나 재채기, 눈물 분비 등의 중추가 연수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연수 밑으로 뭐가 있냐면 기다랗게 우리 아까 등뼈 얘기를 했었지. 척추 안쪽에 척수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가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척수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가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지민아, 주머니에 뭐가 있나라고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다가 거기에 압정이 하나 들었어. 압정.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어. 손을 딱 집어넣었는데 압정하고 찔렸어. 그럼 찔리면 어떻게 될까? 아! 하면서 바로 빼겠지. 이게 이제 뇌까지 안 가. 이게 찔리는 순간 이 자극이잖아.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어디로 가? 쭉 가서 뇌에 가서 뇌가 어떻게 아프구나 하고 느끼고 손을 빼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 끝에가 다치겠지. 내 몸이 다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 여기까지 뇌까지 가려고 했더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때는 척수에서 바로 그냥 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 찔리면 척수에서 바로 하고 손을 떼게 만든다라는 거야. 뇌까지 가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한번 해봐. 내가 의식을 하고서 이렇게 이 바늘을 갖다가 이렇게 대는 거는 내가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안 그럴 건데, 이거 모르고 있었을 때 손을 딱 대면 바로 그냥 손을 뺄 수밖에 없어. 왜? 척수에서 어떻게 돼? 반응을 바로 느껴서 손을 빼라고. 이렇게 뇌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도 저절로 내가 손을 뺀다라는 얘기가 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누가 한다? 이 척수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추신경계에 있는 이 각각의 이 대뇌냐, 소뇌냐, 중뇌냐, 간뇌냐, 그리고 연수, 그리고 그 밑에 척수, 요 어느 부분이 뇌고 어느 부분이 중간뇌고 그 구조, 그 다음에 하는 일들, 기능을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구단을 외운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뇌가 하는 거고, 체온을 낮춘다 하는 거 간뇌가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진다? 그러면 중간뇌가, 운동할 때 심장이 빨리 뛴다? 연수가, 한 발로 서서 이렇게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요거 소뇌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에서는 구구단을 외운다? 중간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운동할 때 심장이 빨리 뛰게 된다. 이건 소뇌가 한다. 이런 식으로 얘네를 바꿔서 문제를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대뇌가 하는 일이 뭔지, 소뇌가 하는 일이 뭔지, 간뇌가 하는 일이 뭔지, 중간뇌가 하는 일, 연수가 하는 것, 다 그 기능들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될 거고, 먼저 중추신경계를 봤고, 이번에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뇌하고 척수 부분인 중추신경계와 그 나머지 부분의 신경계인 말초신경계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면 중추신경계, 그다음 이렇게 말초신경계 나뉜다고 했지. 중추신경계는 아까 뭐라고 했어? 대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 척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 말초신경계는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또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각신경이라고 말초신경 중에를 크게 나누면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나누게 될 건데,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손끝에서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아까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라고 했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했어. 그러면 손으로 아까 내가 뭘 만졌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뇌나 척수까지
전달을 하는 게 이 말초신경계의 감각기관이 하는 역할이 될 거고, 운동신경은 아까 뭐라고 했니? 아우 뜨거워라고 해서 뇌가 받아들였어. 그리고 어떻게 돼? 야 뜨거워. 손 댈 거야. 화상 입을 거야. 그러니까 손을 떼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얘가 움직여야 되잖아.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운동신경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운동신경은 크게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체성신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신경으로 또 나뉘게 될 거예요.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으로 또 나뉘게 될 겁니다. 우리 책에는 이거를 따로 구분 짓지 않고 운동신경에 이 자율신경 얘기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구별하면 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금방 운동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자율신경은 여기 보면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그 운동을 조절하는 것을 자율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뇌 없이도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얘네 스스로 어떤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율신경계고, 체성신경계는 걔랑 반대지. 뭐야? 대뇌에 의해서 나타나는 운동 조절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운동신경은 크게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으로 구분이 지어져서 대뇌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얘는 대뇌 없이 일어나는 운동 조절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그냥 이렇게 자율신경으로만 나왔다라는 거. 원래는 운동신경은 이렇게 체성하고 자율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책에는 그냥 이것만 나와 있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고, 그 학교마다 교과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 책에는 그게 구분이 안 져져 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그래서 여기 체성도 들어가는지 여부를 잘 판단을 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 내장기관이 연결돼서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장기관에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뇌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네들 스스로 모든 것을 조절이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보면, 자, 교감신경은 뭐냐면 동공 크기를 확대하고 호흡 운동을 촉진하고 심장 박동을 촉진해. 심장이 빨리 뛰어. 그 다음에 소화 운동이 억제가 될 거고, 부교감신경을 보면 동공 크기는 축소가 되고 호흡 운동은 억제가 되고 심장 박동은 억제가 되고 소화 운동은 촉진이 돼. 이게 뭔 얘기냐면 외우기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 외우는 방법은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을 하고 흥분이 됐었을 때 이를 교감신경이 조절하게 된다. 교감신경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쉽게 말하면 흥분되고 투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지금 긴장을 하고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고 하면 피하고 맞고 나는 어떻게 때려야 되고 막 그런 상태가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흥분이 될 거야. 그러니까 동공은 확대가 될 거고 심장은 막 빨리 뛰겠지. 빨리 뛰니까 어떻게 돼? 심장 촉진이 될 거고 호흡도 막 거칠어지겠지. 하고 한다고. 아직 싸우고 막 뛰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어떻게 돼? 싸우려고 UFC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벌써 호흡이 빨라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그때는 소화가 잘 안 돼. 막 싸우고 격렬하게 막 운동을 하고 밥을 먹어보라고. 소화가 되냐고. 소화 운동이 억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감신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금방처럼 그 싸움을 한다거나 격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을 때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동공도 커지고 그런 상태가 호흡 운동도 촉진이 되는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은 이제 흥분이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그 상황이 끝난 다음은 이 부교감 신경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평온해지는, 편안해지는 그런 상태. 즉 동공의 크기는 다시 축소가 될 거고 호흡 운동은 억제가 돼서 이제 숨이 잦아들게 될 거고 심장도 어떻게 돼? 심장 박동도 천천히 뛰게 될 거고 이제 소화 운동도 촉진을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될 겁니다. 교감신경은 뭐? 내가 싸우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내가 싸우고 난 다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교감신경을 보고 부교감신경을 보면 동공이 확대, 축소, 호흡 운동이 촉진, 억제, 심장 박동이 촉진, 억제, 소화 운동이 억제, 촉진 어때? 서로 반대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 기관에 분포를 하면서 서로 반대 작용을 한다. 그걸 뭐라고 해? 길항작용이라고 할 거야.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 줄 거야. 길항작용.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처럼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길항작용이라고 한다. 요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해하는 방법 뭐야? 교감신경은 긴장,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을 대처하기 알맞은 상태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얘기를 할 거니까 이것도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어때?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돼? 동공이 확대가 되고 뭐 그런 것들 꼭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둬야 돼. 이건 서로 반대니까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왜? 얘네는 서로 길항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볼 건데 여기 보니까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의식적 반사, 의식에 의해서 즉 우리가 대뇌의 판단을 거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의식적 반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대뇌가 그 반응의 중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무조건 반사야. 얘는 대뇌의 판단 과정 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할 거야. 이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척수와 연수와 중간뇌가 반응의 중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 이렇게 살짝 뭐를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여기에 뭐가 찔리는 게 있어서 손을 바로 뗀다고 했지.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의식적 반응이다라고 하면 끝에 감각기관에서 감각을 느끼고 이거를 어떻게 돼? 쭉 가서 대뇌를 갔다가 이게 나를 찔리는구나. 야 찔리니까 아파 빼라고 다시 이렇게 운동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대뇌 상관없이 그냥 바로 빠르게 일어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탐구를 통해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46쪽 가봅시다. 자, 이번 탐구 A에서는 의식적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한번 이해해보고 이런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은 A에 앉아서 자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뭐냐면 이렇게 자를 한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다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걸 떨어뜨릴 거야. 그럼 이렇게 잡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야.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잡는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거야. 눈을 뜨고 있어서 얘가 예고 없이 그냥 떨어뜨릴 거야.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돼? 이렇게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회 반복해서 평균값을 구할 거야.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 1cm, 2cm 이렇게 자의 눈금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얘가 예고 없이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여기에 그 길이를 한번 재보자는 거지. 눈으로 보고 떨어지는 걸 보고 확 잡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눈을 가릴 거야. 그리고 얘가 떨어뜨리면서 땅 소리를 낼 거야. 땅 하면서 놀 거야. 그러면 얘는 귀로 듣고서 이렇게 자를 잡을 거야.
그래서 이 눈금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5회 반복해서 평균값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좀 정확한 측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5회 반복해서 평균값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눈으로 봤었을 때, 내가 눈으로 보고 떨어지는 거 보고 잡았었을 때 그 평균값이 20cm야. 즉, 자, 이게 떨어졌어. 얼마? 20cm 떨어지고서 이렇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눈을 감고 소리로 듣고 땅 소리 듣고 잡았었을 때는 얼마야? 30cm야. 이만큼이 더 10cm가 더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봤었을 땐 20cm, 소리로 들었을 땐 30cm야. 그러면 자가 떨어진 거리가 20cm냐 30cm냐 라고 했었을 때 이 거리가 길다라고 하면 자를 잡기까지 걸린 시간이 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즉 반응 시간이 길다라는 거야. 내가 반응하는 시간이 길다. 즉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는 반응은 반응 시간이 짧아. 그런데 귀로 땅 소리를 귀로 듣고 잡는 시간은 느려. 그럼 반응 시간이 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라는 거지. 왜 눈으로 보고서 잡는 건 20cm고 왜 반응 시간이 짧은데 귀로 듣고서 반응 시간이 왜 기냐라는 거야. 그 이유는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거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 시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반응 경로가 달라.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한번 봅시다. 빛이 자극이야. 빛을 자극으로 느끼고 우리 눈으로 들어올 거야. 그 다음 시각신경으로 가고 대뇌로 갈 거야. 대뇌에서 다시 척수로 가고 운동신경, 그 다음에 손의 근육, 그래서 자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청각을 보면 소리 자극을 귀로, 그리고 청각신경 여기 똑같아. 시각신경, 청각신경. 그 다음 대뇌로 갈 거야. 그 다음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 자를 잡아. 자, 그러면 차례는 다 경로는 똑같은 1, 2, 3, 4, 5, 6, 7, 8, 9야. 1, 2, 3, 4, 5, 6, 7, 8, 9야. 똑같은데 여기 반응 경로가 뭐가 다르니? 눈, 귀, 시각신경, 청각신경. 나머지는 다 똑같지. 대뇌,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고 청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지. 즉 신경 자체가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 시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내려봅시다. 결론. 떨어지는 자를 잡는 시간은 누구? 금방처럼 대뇌가 반응의 중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본 것처럼 10초의 차이가 났어. 그치? 귀로 들었을 때 10초가. 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서 반응을 잡는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때 걸리는 시각은 자극의 종류, 자극. 시각이냐 청각이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반응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실험을 우리 셋이 한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셋 다 결과가 똑같을까? 다르겠지.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 탐구 B에서는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의 반응 경로를 한번 볼 거야. 자, 여기 A 사람이 책상에 앉은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바닥에 붙이지 않은 상태로 눈을 감고 힘을 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고무망치로 여기 무릎뼈 밑에 여기를 친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치고 A는 다리에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는 즉시 오른팔을 든다라는 겁니다. 얘가 때리면 느껴지면 손을 들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때렸더니 얘가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따가 한번 해보자고. 실제로 그런지.
그러면 이 무릎 반사라고 하는 거, 무릎을 여기 톡 쳤었을 때 무릎이 이렇게 다리가 살짝 올라간다고. 이걸 우리는 무릎 반사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다고.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즉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고 오른팔을 들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의지에 따라서 내가 들든 안 들든 그 내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고무망치의 자극은 대뇌로도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무조건 반사는 연수나 척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추가 대뇌라고 했고 의식적 반응은 대뇌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 무릎을 이렇게 툭 하고 쳤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땐 대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얘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내가 때렸어. 내가 느꼈어. 그래서 손을 들었어. 마찬가지로 대뇌로도 전달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다리가 들리는 거랑 내가 때리는 걸 느끼고 손을 이렇게 드는 거랑 했었을 때 누가 더 빨리 일어나냐면 다리가 들리는 이 무조건 반사, 즉 무릎 반사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팔을 드는 것보다 이 무릎 반사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릎을 딱 때려서 내가 느껴서 손을 드는 것보다 무릎이 저절로 탁 하고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왜 먼저 일어나냐면 다리가 들리는 이 무조건 반사, 무릎 반사의 반응 경로 보면 자극을 받아들여, 때려, 수용을 하고 감각신경이 이렇게 척수를 통해서 바로 어디로 가면 운동신경으로 바로 가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때려서 팔을 느끼고 팔을 들었다라고 하는 반응의 경로는 자극 수용하고 감각신경까지는 같고 척수까지도 같아. 그런데 여기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지 않고 여기 어디를 들려? 대뇌를 들릴 거야. 대뇌 들렸다가 다시 척수로 와야지. 척수 통해서 대뇌 갔으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척수 걸리고 그 다음 운동신경 반응기관이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다리가 들리는 무조건 반사인 무릎 반사의 경우에는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응 경로가 다섯이야. 그런 반면에 팔을 드는 반응의 경로는 여기 뭐가 들어가? 대뇌와 척수 요 부분이 두 단계가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반응 경로가 더 길지. 그러니까 어때? 느려. 무릎 반사는 바로 무릎이 딱 타고 치는데 손을 드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지. 반응 경로가 더 길기 때문에 얘는 반응 경로가 더 빠르기 때문에 반응이 누가 더 빨리 일어나? 얘가 더 빨리 일어나. 그래서 내가 손을 들기도 전에 무릎이 그냥 먼저 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해 봅시다.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뇌까지 안 가는 거야. 대뇌까지 가려면 뭐야? 반응 경로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반응 시간이 길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찔렸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마질하다가 이렇게 자르고 있어. 그럼 바로 뺀다고. 왜? 무의식 반응. 바로 척수에서 그냥 얘 위험하니까 빼라고 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없이 대뇌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어이구야, 잘렸구나. 그렇게 된다고. 왜? 반응 경로가 길어지니까 반응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반응 시간을 줄여서 어떻게 돼? 나를 보호해야지. 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불편하잖아. 우리가 생활하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를 보면 이제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 자, 다시 할게요. 의식적 반응은 뭐야? 대뇌의 판단을 거쳐서 내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 즉 대뇌가 반응의 중추가 될 겁니다. 대뇌. 그러니까 대뇌에서의 판단 과정이 복잡하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여기서 막 오래 생각하는 거야. 뭐가 더 이득일까? 뭐가 더 합리적일까? 라고 여기서 오랫동안 생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반응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식적 반응의 얘는 뭐냐면 이거야. 물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주전자를 들고 컵에다 물을 따라. 그러면 뭐니? 물을 따를 때 보니까 어라? 넘쳐. 그걸 눈으로 보겠지. 그러면 시각신경으로 보고 이게 이제 대뇌로 갈 거야. 그래서 대뇌에서 어떻게 되니? 다시 척수로 보내서 어떻게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걸 따르는 것을 어떻게 돼? 멈춰야 되겠지. 그래 안 넘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극이 오면 감각기관이 눈으로, 감각신경이 시각신경으로, 그 다음 대뇌로 갈 거야. 그 다음 척수에서 운동신경으로 반응기관, 팔의 근육 반응기관을 해서 반응을 해서 이걸 따르던 걸 이렇게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응의 경로고 의식적 반응에.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 봅시다. 대뇌의 판단 없어. 그래서 자신의 의지 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할 거야. 이 무의식적 반응, 즉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척수, 연수, 중간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대뇌까지 안 간다라는 거. 자, 이거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척수 봅시다. 척수.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우린 저절로 몸을 움츠리게 된다라는 거야. 무릎 반사도 척수가 관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연수. 연수는 재채기를 한다거나 딸꾹질을 하거나 침이 분비가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연수가 하는 무조건 반사의 예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중간뇌. 동공반사 있지. 동공반사 뭐라고 했어? 빛을 갖다가 뺐다가 하면 동공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반사. 자, 그러면 봅시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 그러면 뜨거운 줄 모르고 만졌으니까 자극이 와서 감각기관, 좀 피부를 통해서 감각신경으로 오면 어떻게 돼? 이 척수로 들릴 거야. 척수로 들려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대뇌까지 안 가는 거야. 왜? 위급하니까. 그래서 운동신경으로 가서 어떻게 반응기관을 어떻게 근육 바로 손을 떼라 라고 해서 어때? 얘는 반응 경로가 짧으니까 반응 시간이 짧아. 여기는 반응 경로가 기니까 반응 시간이 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앞정을 밟았었을 때 이 반응 경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앞정을 밟고 그 다음에 공을 보고 눈을 감고 더듬어서. 자, 여기 보면 앞정을 밟았을 때는 여기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갈 거야. 감각기관 통해서 A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척수로 갈 겁니다. 밟았으니까 대뇌로 안 가.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가서 어떻게 돼? 근육, 반응기관, 밟았던 거 떼라 라고 해서 굉장히 단순하지. A, G, E로 반응 경로 굉장히 짧아. 그러니까 반응 시간도 짧아. 밟자마자 그냥 바로 우리는 하면서 발을 떼버릴 거라고. 나중에 한번 밟아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밟고서 하고 이렇게 밟고 있는지.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면 모르겠는데 의식해도 못해. 왜? 아프니까 바로 뗄 수밖에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어때? 반응 경로가 짧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찬다라고 한번 봅시다. 공을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어떻게 돼? 눈으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감각기관에서 눈에서 신경으로 가서 뇌로 갈 거야. 대뇌. 공이 여기로 오고 있어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명령을 내리겠지. 어떻게? 발로 차라고 명령을 내릴 거야. 그럼 명령을 내리려면 어디 가겠어? 이 대뇌에서 어디로 가겠어? 이 D를 통해서 척수로 가겠지. 척수로 간 다음에 어떻게 돼? 운동신경에서 근육으로 가서 발로 차라고 하는 요 E로 가게 될 겁니다. F, C, D, E. 어때?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찬다라고 하면 반응 경로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을 감고서 책상 위에 연필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책상에 더듬어가지고 책상 위에 연필을 한번 찾는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더듬어야 되니까 여기 어떻게 돼? 손에 감각으로 A가 되겠지.
그 다음 감각으로 이렇게 만져 더듬 해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 다시 대뇌로 갈 거야. 대뇌로 가려니까 여기로 이동을 해서 대뇌에서 다시 판단을 하겠지. 이건 지우개인데? 여기는 없어. 옆으로 좀 더 이동을 해. 오른쪽으로 좀 가봐. 왼쪽으로 가봐.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겠지? 뒤로 오겠지. 그 다음 여기 근육에 가서 반응 기관으로 가서 더듬어 만져 그래 집어라고 하니까 이렇게 단계가 A, B, C, D, E 이렇게 반응 경로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 눈으로 보는 건 바로 어디로 가? 대뇌로 갈 건데 이렇게 만져지는 거는 어떻게 되니? 척수 거쳐서 다시 대뇌 갔다가 다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반응 경로가 더 길어. 그러니까 반응 시간도 길게 된다라는 겁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포 말고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건데 이거 뒤에 좀 설명이 되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이제 호르몬이라고 할 건데 얘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가 될 겁니다. 그럼 혈액을 타고 이 호르몬들이 이동을 하다가 온몸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다가 아무 데서나 얘가 작용을 하지 않을 거야. 어디?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에는 계속 호르몬은 돌아다니고 있다가 필요한 세포나 필요한 기관에 가서 그 역할을 할 거야. 여기서 역할을 할 건데 여기서 역할을 하지 않아. 왜? 여기에 표적세포가 표적기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만 호르몬이 작용을 할 거고 여기서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분비가 돼.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적게 분비가 돼도 몸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호르몬을 전달해주는 혈액이게 될 겁니다. 신호 전달 속도는 느려. 효과의 지속성은 지속적이고 작용 범위는 넓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경과 비교를 해볼 거야. 신경은 전달 매체가 뭐야? 뉴런이 될 거고 전달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효과는 일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 작용 범위는 좁다라는 거. 이렇게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하는 요거 표도 무조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고 호르몬의 전달 속도는 느립니다. 그에 반해 신경은 굉장히 빠를 겁니다. 효과의 지속성,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신경 일시적으로. 그 다음 호르몬은 작용 범위가 넓은 반면에 신경은 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내분비샘 봅시다.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몸의 내분비샘은 여기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대뇌의 밑에 부분이야. 뇌의 밑에, 아래 하자서 뇌의 밑에 부분에 있는 요 내분비샘을 우리는 뇌하수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여기 목 있는 부분에 갑상샘이 존재를 합니다. 갑상샘도 내분비샘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콩팥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두 군데 부신하고, 그 다음에 이자라고 하는 부분. 남성의 경우에는 정속,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 얘가 내분비샘이 될 겁니다. 여기서 뭘 만드냐면 호르몬을 만들게 될 거예요. 자, 뇌하수체라고 하는 내분비샘에서는 호르몬을 뭘 만드냐면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을 만들게 될 겁니다. 생장호르몬은 우리 성장호르몬이나 같다라고 보면 될 거야. 우리가 몸이 성장하는데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될 거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될 겁니다. 항이뇨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을 덜 내보내다, 많이 보내라. 그러니까 오줌과 관련된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같은 경우는 여기
호르몬이 뭐냐? 티록신이야. 티록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호흡을 촉진을 하는 게 갑상샘이 여기 티록신이 될 거고,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게 너희 한 번씩은 들어봤던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될 겁니다. 얘가 뭐냐면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될 겁니다. 자,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할 건데, 인슐린의 경우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될 거고, 자,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고, 정소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내분비샘부터 호르몬의 이름, 그 기능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머리 밑에 뇌하수체가 있고, 여기 갑상샘 있고, 그 다음에 부신 있고, 이자 있고, 정소, 난소가 내분비샘, 즉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될 거고, 각각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이름들도 다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들이 하는 기능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분비샘에서, 자, 내분비샘, 뇌하수체, 갑상샘, 그 다음에 부신, 이자, 정소, 난소에서 뭐가 만들어져? 호르몬이 만들어져 이 혈액으로 투입이 될 거야. 그러면 이 혈액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다가, 혈관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다가 표적기관에 도달하면 그 호르몬이 이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로 이동을 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고, 자, 금방 전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된다. 적당량이 존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과잉이나 부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금방 생장호르몬, 티록신, 인슐린 이렇게 호르몬들에 비교를 했었을 때 여기 생장호르몬이 결핍이 된다라고 봅시다. 성장기에 막 크고 있는 성장기에 이 생장호르몬, 즉 성장호르몬이 같은 말이야? 결핍이 됐어.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인증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키가 정상인보다 아주 작은 소인증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과다야. 생장호르몬이 과다. 즉 성장하고 있을 때, 너희같이 성장하고 있었을 때 이러한 생장호르몬이 과하게 분비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거인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굉장히 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 이게 거인증이야. 성장기에. 자, 성장기. 그 다음에 성장기 이후에 생장호르몬이 또 과다가 분비가 될 수가 있어. 그걸 이제 말단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다 컸어. 나는 지금 성장을 하지 않아도 돼. 어른이니까. 지금 성장이 다 끝난 상태인데 이 성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가 돼. 그러면 무슨 말단 비대증이 뭐냐면, 말단이니까 손가락 끝, 코, 턱 이런 부분이 더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단 비대증.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 얼굴이 저것처럼 변한다고 하지. 마녀처럼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 마녀. 손과 발도 계속 길어지고. 이게 이제 생장 호르몬이 과다가 됐었을 때 이렇게 성장기하고 성장기 이후로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두면 되겠고, 자, 티록신은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목에 있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핍이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잘 타고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티록신 결핍이야. 이게 이제 보통 갱년기에 다다른 엄마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고, 그 다음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반대가 돼. 항진증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맥박이 빨라지게 되고 눈이 돌출이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게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뇨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설계에서 배웠었지. 배설계에서 포도당은 오줌에 섞여서 나오면 안 되지. 왜? 100% 재흡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지. 물은 100% 재흡수가 안 돼. 필요한 만큼 흡수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게 될 건데 포도당은 어떻게 돼? 무조건 100% 재흡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오줌에 쉽게 말하면 당이 섞여서 나오는 거야. 당이 섞여서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인슐린이 결핍이 됐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쉽게 피로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며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호르몬 이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병과 그 증상들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어. 그 다음 항상성 얘기를 해봅시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겨울 오늘 같은 날 오늘 마이너스 9도잖아. 밖에 반팔하고 반바지만 입고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밖에가 마이너스 10도야. 그러면 지민이 반팔 입고 나갔어. 네 체온이 37도잖아 보통. 35도, 30도까지 떨어질까? 아니지. 우리가 불가마에 갔어. 찜질방을 불가마에 갔어. 불가마 막 50도, 60도 된다고. 그럼 우리 몸이 40도, 막 50도까지 올라갈까? 안 올라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몸 안팎의 환경이 이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적절하게 반응을 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항상성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경의 영향과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정 부분의 온도 37도씨의 근처에서 체온을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혈당량을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누가 그 역할을 한다? 신경하고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인 체온이 됐어. 그런데 주위의 온도가 높아졌어. 체온이 높아질 거야. 그러면 이 고온의 자극을 우리 간내에서 느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간내가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간내라고 해서 간내가 그럼 뜨겁네? 덥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그럼 간내는 어떻게 되면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을 할 겁니다. 피부 근처의 혈관을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 땀샘에 땀 분비가 촉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땀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돼? 땀이 이렇게 여기 고물고물 막히면 여기서 뭐가 기화가 일어날 거야.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 기화 현상이 일어나면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낮아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내가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하면 땀 분비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화열 흡수, 우리 몸의 열을 흡수해 가니까 열 방출량이 증가를 해서 우리 체온은 다시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 체온이었는데 주위 온도 오늘같이 날씨가 추워졌어. 체온이 낮아졌어. 그러면 차갑다라는 것을 누가 느껴? 얘가 간내가 다시 느끼게 될 거야. 간내가 느끼면 다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을 시킬 거야. 수축을 시켜서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땀 분비 막아줘. 더 이상 어떻게? 땀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이 간내가 하게 될 겁니다.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을 시켜고 그 다음에 추우면 으드드드 떨지. 이걸 뭐야? 근육을 떨리게 할 겁니다. 이걸 간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떨면 어떻게 돼? 열이 발생이 될 거거든. 자,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간내가 즉 신경계가 이렇게 혈관을 수축하거나 근육을 떨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갑상생 자극 호르몬 분비를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체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신경이 이런 역할을 해서 온도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온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호르몬의 작용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뇌하수체에서 뭐를 갑상샘 자극 분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갑상샘에서 뭐를 하냐면 티록신을 분비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티록신은 아까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냐면 세포 호흡을 촉진을 하게 될 겁니다. 세포 호흡이 촉진이 되면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열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열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열 방출량을 줄일 거예요. 여기 신경에서. 그러면서 다시 체온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 환경에 따라서 우리 체온이 높아지거나 체온이 낮아지거나 했었을 때 신경도 작용을 할 거고 여기에서 신경뿐만 아니라 호르몬도 같이 작용을 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항상성을 이루고 있다,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혈당량 조절 볼까? 혈당량, 우리 혈액에 당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은 다음, 자, 정상적인 혈당을 가지고 있는데 밥을 먹고 나면 혈당량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혈당이 높네? 그러면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간에서 여기에 혈액 속에 있는 이 포도당을 갖다가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자, 여기 봐봐.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물질로 합성을 할 겁니다. 변환을 할 거야, 포도당을. 그러면, 자, 우리 몸에 혈액에 많았던 이 포도당이 다 뭘로 바뀔까?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간에다가 어떻게 저장을 할 거야. 그럼 우리 몸에는 어떻게 돼? 포도당은 줄어들겠지.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 다시 감소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하다라고 해서 간에다가 그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포도당을 직접적으로 흡수를 하다라고 얘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니까 혈액 내에 포도당의 농도는 낮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정상 혈당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혈당이 높을 때. 이번에 혈당이 낮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빈속에 선생님 지난번에 공복에 한번 뛴다고 한 30분 정도 뛰었는데 힘이 쭉 빠지더라고. 그래도 1시간 정도 뛰어야지 하고서 40분째 뛰었는데 어지러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서 이렇게 있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간신히 물 몇 잔 먹고 집에까지 간신히 왔어. 막 몸이 쭉 하고 늘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 힘이 없어가지고. 빈속에 뛰었더니 혈당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빨리 음식을 먹었지. 자, 이렇게 운동 등으로 우리 몸의 혈당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자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할 겁니다. 그럼 글루카곤은 뭐 하냐면 아까 그 간에 저장해 놓은 글리코겐을 뭘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자, 합성해 놨던 글리코겐을 다시 분해를 하는 거야, 포도당으로. 그러면 이걸 다시 어디로 보니까 혈액으로 내보내니까 혈액의 혈당량은 다시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이 높을 때 어때?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거나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 역할을 해줄 거야. 그래서 높아진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 될 거고,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낮아진 혈당을 어떻게 다시 높여주기 위해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신경과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